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점차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로 인해 향후 부동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친절한 함쌤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점차 인구수가 자연 감소가 되면서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급속도로 인구가 주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영향이 부동산에도 크게 미칠 수가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한번 이런 저출산 문제들로 인해서 향후 부동산이 과연 예전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은 또 다른 패턴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2023년 지난해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구수 인원수를 보통 4명으로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3명까지로 줄였었는데, 이제는 평균 가구수가 2.2명으로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합계 출산율 최저치로 인해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된 지는 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래됐는데요. 진짜 주변을 보더라도 갓난아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기를 안 낳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저출산 국가가 돼버린 걸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로는 높은 주거비 때문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이 필요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특히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맞벌이로서도 너무 많은 자금이 들 정도로, 사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주거비 문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고 있답니다. 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이런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저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다들 보게 되면은 어떤 집이건 아이들 키우는 집들은 전세를 살건 자가이건 간에 대출, 주거비 대출 없이 지내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주거비 문제 때문에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아이 하나나 둘 키우는 집들도 대부분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경제 상황도 어렵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총선 이후에 건설 경기 악화와 맞물려서 경제가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가구당 지출 비용 중에서 주거비 대출 문제랑 사교육비 문제만 없더라도 좀 더 훨씬 여유 있게 좀 생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가장 주거비 문제 때문에 떨어진 영향이 큰데요. 살짝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인데요. 2013년, 14년도까지, 15년도까지 해서 합계 출산율이 1을 넘어섰습니다. 1을 넘어섰다가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2013, 14, 15년 이때가 주택시장, 우리 현재 있는 주택시장 흐름 중에서 바로 전 시점에 하락장의 바닥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주거비가 최근에 비해서 많이 저렴했던 10여 년 전이었는데요. 이때 출산율이 1을 넘어섰다가 주택가격이 상승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출산율이 쭉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시장 그래프와 반대로 가고 있는 출산율 그래프, 절대 우연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십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밀접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출산율 현재 상황을 보면은 서울의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산이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집값이 높은 도시일수록 또 출산율이 더 낮아진다고 연관지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출산율과 주택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주택시장과 출산율이 반대로 가는 이런 그래프 경향, 우연만은 아니겠죠?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집값을 좀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거나 또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금리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높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정책을 더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향후 그런 정책이 실행되면서 주택가격 안정화되면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택시장을 좀 더 먼 미래로 볼 때 있어서는 예전에는 주택시장의 하락기와 상승기를 반복했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상황을 봤을 때 만약 이런 식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주택시장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택시장도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구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 더 진행되는 상황이 될 텐데, 과연 3인, 4인 가구에 맞는 아파트, 이런 주택들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 60대 이상의 은퇴 세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좀 넓은 평형수에 살던 분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좁은 평형수나 또는 대도시를 떠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실버타운이 등장하게 되면서 앞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인기도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더 이동을 하게 되면서 주택수는 오히려 남게 되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 예상이고요. 아무튼 이런 저출산 문제 좀 심각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주택 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문제를 덜어주면서 주택도 안정화시키고 또 출산율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